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들을 저와 함께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파이어 마우스가 돌아왔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돕는다 생각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이렇게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참여해 주셔가지고 읽는 재미도 좀 읽고 또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응원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니까요. 많이들 댓글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일단 골드만삭스에서요, 중국 부양책이 여전히 단편적이다라고 해서 빠른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중국의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결국은 좀 빨리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중국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중 의존도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식이라는 게 쉽게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 입장에서는 야, 아시아는 중국 빼면 시체야, 빼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국에 있는 돈들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지방은행이죠.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의 부채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거 쉽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년을 잘하면 경기 침체에서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는 약간 도화선에 불이 지펴지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뉴스는요, 사실 지난번에 헝다그룹 무너진다부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불주댕이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첫 뉴스라든지 항상 중국 관련 뉴스는 제가 계속 끼워 넣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자, 저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금리 물가가 좀 잡히고는 있지만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왜 자꾸 올리지라고 했는데 다음 뉴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오르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휘발유 가격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400원대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싸면 1,600원 후반대, 비싸면 1,800원대까지도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휘발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야, 이거 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가가 또 당연히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건을 배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운송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펙 감산과 미국 내 정유량이 감소한 탓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되거나 잘못하면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일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채입니다. 부채가 문제예요, 부채.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자 못 갚는 코로나 대출이 1조 원이라고 하죠. 코로나 대출을 해줄 때부터 저는 약간 반대를 했던 입장이긴 해요. 방송에서든 역발상에서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실 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이 사람들의 상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돈 빌려줘야지, 이거는 사실 돈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될 것이다.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문제일 텐데, 그 당시에 2020년에 제가 비판을 할 때는 2022년이 이제는 상환해야 됐던 시기인데 거기서 1년 더 연장을 하고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코로나 대출이 대출해줘 놓고 난 다음에 이자를 안 갚고 원금도 안 받고 하는 형태로 밀어왔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힘들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흥하고 오히려 잘 되고 오히려 잘 버티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인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맛이 있고 서비스가 좋으면은 코로나고 뭐고 간에 잘 버팁니다. 근데 맛이 없고 서비스 없고 장사를 할 줄 모르는데 사업을 열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저도 카페 차리면은 망할 것 같아요. 왜? 카페가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커피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카페부터 일단 덜컥 차려놓고 안 팔리네 하는데 누가 대출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돈 닦아 쓰고 장사는 안 되겠죠. 나중에 돈 갚을 때는 빚만 많고 뭔가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렸지 않았나. 그래서 코로나 못 갚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 한번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경제를 생각 한번 해볼 때는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왔지만 완전히 이자 탕감과 원금 탕감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돈을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못 갚는 족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대출이 지금부터 1조 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출자가 많이 남아있고 대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이건 점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코로나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음 뉴스 보면 서울과 세종의 차주당 지금 이제 1인당 빚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소득의 평균 2배라고 하는데 빚이 없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요. 서울과 세종의 빚이 저렇게 많아지게 된 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집값이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집값이 비싸지 않으면은 앞으로 평생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긴 한데요. 지금 집값은 앞으로 평생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8억의 대출, 7억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7, 8억이 사실 말이 7, 8억이지 실제로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7, 8억을 손에 쥐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5, 60대, 70대까지 생각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6, 7, 8억을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1억 원에 불과했던 집을 사놨는데 7, 8억이 돼서 그걸 팔아서 현금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7, 8억이라는 현금이 생겨 있거나 그 7, 8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감안 한번 해볼 때 사실 지금 7, 8억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50년 만기로 대출받고 대출 갚는 게 말이 되나. 30대인 제가 지금 5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80대까지 갚아야 된다는 건데 말이 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빚을 낸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정보평가사라든지 또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기금 고갈이 나거나 또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금리의 피해가 될 겁니다. 왜냐? 대출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자가 변동금리면은 계속 이자가 올라가는 족족 나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거 못 내요. 결국은 돈을 못 갚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이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뭐 망하고 다시 일어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힘들게 되고 그 은행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게 되면 은행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쇄작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은 내용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대출금을 우리가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봐야 되고요. 이자가 자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무리해서 살 이유도 사실은 없는 시기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나 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야,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금리 또 올라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느낌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뚫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잔액 자체가요. 지금 8월 들어오면서부터 4월 달에 39조 74억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9조 9억 9,600억까지 지금 거의 한 9천억 정도가 3개월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것을 조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돈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가지고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일단은 땡겨놓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땡겨가지고 뭐 하는가를 봤더니 주식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야 이자가 지금 5% 6%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니까 초전도체니 뭐니 이런 거 상한가 가면 30%인데
한 달에 한 개만 먹어도 30%니까 6% 이자 내고 내가 20몇 프로 남는 거 아니야 라는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위축되어 있고 정말 아슬아슬하다, 진짜 살얼음판 같아요. 우리 호수 보면 봄 되면은 막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증시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우 저 문현진 멘토 맨날 공포감만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들 겁만 주고 있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겁을 주는 걸까요? 뉴스가 그런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분위기나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은 안 좋은 대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절호의 찬스가 올 수 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회가 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남들이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위험하다 하면서 나는 그냥 현금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슬슬 빠져나와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발상인 거죠. 그래서 남들과 반대로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댕이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